안녕하세요. 정신분석기들입니다. 컨버그의 인격장애와 성도착에서의 공격성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13장입니다. 제목이 아주 재밌습니다. 증오의 즐거움과 그것의 변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고 컨버그가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자, 증오가 즐겁습니까? 자, 근데 컨버그는 증오의 즐거움이라는 제목 하에서 내용들을 펼쳐나가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 얼굴 볼 때 증오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들 너무나도 순수하고 해맑고 천사 같지 않습니까? 방긋방긋 웃을 때 너무나도 그 얼굴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너무나도 깨끗해진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들 얼굴 속에서 우리는 증오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엄마가 원하는 때 젖을 주지 않을 때, 배고파서 울 때 아이들 모습 보세요. 우리 아이들 완전 경로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속에서 절규하는 모습들 보이지요. 그리고 또 엄마가 사라졌을 때 떨어져 아이를 이렇게 떨어놓고 어딘가 멀리 사라져 버렸을 때 자기 눈앞에 사라졌을 때 우리 아이들 불안해서 공포스러워서 막 울어제끼지요. 그때 사로잡힌 표정들 한번 보세요. 아주 증오스러운 표정으로 아이들 막 그냥 울어제끼거든요. 자, 이게 원시적 증오입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불쾌한 자극이 가했을 때 아이들에게서 불쾌함을 느낀다는 건 당연히 젖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오지 않을 때죠. 구강기 그때 불쾌를 경험할 때 아이들의 증오는 가장 크지요. 이럴 때 우리 아이들 경험하는 게 이제 원시적 증오라고 하는데, 자, 이 원시적 증오는요, 전이에서 나타나는 경로라는 정동과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자, 이 원시적 증오는요, 경로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이며 기질적으로 고정되어져 있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자, 증오가 갖는 가장 큰 특징은요, 현실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라고 컨버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가 났을 때 생각이 마비가 되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지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생각이 하얘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정에 확 사로잡혀 있을 때,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떤 판단을 절대로 내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현실을 오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을 잘못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고,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우리 성인들도 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고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것, 이러한 감정에,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것들을 느끼는데, 자, 이게 우리 어린아이들, 베이비 이 증오라는 감정에 확 원초적인 증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게 구조화되어져 버리면은 생각하는 게 마비가 되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제대로 판단하고 수용하고 현실을 인식하는 이 현실을 수용하는 능력들이 발달이 되어져 나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우리 성인들 비교하면 금방 알 수가 있지요. 성인들도 화가 나면 생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각이 마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원시적 증오의 지배를 받는 환자들의 공통적인 방어는요, 행동화, 투사적 동일시 이거 있습니다. 자, 너무나도 이 증오가 가득 차면은 이거 감당이 내 마음 안에서 컨테인이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거 막 액팅아웃 해버리는 거예요. 몸으로 행동으로 막 즉각 풀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지요. 그리고 투사적 동일시 당연히 이 기제를 씁니다. 그리고 또 인지 과정과 환자의 지각 능력의 파편화를 통한 파괴입니다. 막 파괴를 해버립니다. 내 인지 생각하는 기능들, 지각 능력, 판단하고 분별을 할 수 있는 어떤 감각을 지각하는 능력, 이게 다 파편화가 돼버려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상적인 행동, 정상적인 판단,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되지요. 자, 이런 무서운 결과들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결과 환자의 정신은 더 이상 증오에 대한 인식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지가 지각 과정들이 다 파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무서운 소용돌이치는 감정에 대한 그 인식을 내가 담아내야지 뭔가 상징화가 이루어지고 뭔가 해석이 되어질 거 아닙니까? 판단이 되어질 건데 이게 담겨지지조차도 못하니까 우리가 이 감정을 해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경랑에 쓰나미 몰려오듯이 내 감정이 그냥 확 밀려가서 내 현실을 잡아먹어 삼켜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신성이 더 이상 발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증오를 소화를 못 시킨다는 말이거든요. 컨테인이 돼야 소화를 시키는데 이 증오의 감정을 소화를 못 시키고요. 이 증오를 해석하고 좀 다 이렇게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이 정신성, 언어화되는 거, 이것들도 이게 파괴가 되어서 이 언어화 상징화 작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정신성이 발달이 되어야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지요. 자, 이러니 당연히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지요. 이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무능력은요, 심리적 현실에 대한 증오가 됩니다. 이 불쾌한 자극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더 증오가 되면서 이게 굳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어떤 조그마한 좌절도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즉각 만족이 이루어져야 되고 조그마한 좌절에 대해서도 막 화를 내면서 이 심리적 현실에 대해서 자기를 불쾌하는 거에 대해서 막 감정적으로 굉장히 증오하게 되면서 막 더 파괴적으로 공격하게 되죠. 참는 능력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이 증오가 컨테인이 안 되니까 이거 어딘가에 쏟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증오를 쏟아내는 게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완전히 파괴시켜버려요. 인지하고 사고하는 능력 다 파괴시켜버리지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능력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대상을 향해서 가지요. 엄마를 파괴한다는 얘기입니다. 엄마를 내 주변의 사람들을 파괴하는 걸로 내 증오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다 단절되고 위험하게 되죠. 고립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원초적인 증오, 어렸을 때 아이에게 좌절의 경험이 너무 굳어져서 심리, 무의식, 구조 안에 구조화되어진 이 원초적인 증오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 한 인간의 성장, 발달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기에 대한 증오는요, 자해하는 걸로 나타나고요, 자살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피학적 성독착 등과 같은 자기 파괴적인 충동에서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자, 무시무시하죠. 자해하는 거에서 저는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자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들을 파괴시켜버리는 것도 저는 자해라고 보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이 증오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재능을 스스로 썩혀버리죠. 파괴시켜버리죠. 자기를 죽이는 행동, 자해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에 대한 증오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 심리적 현실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또한 환자의 인지적 기능에 대한 공격을 초래하고요. 감정 정서가 이렇게 안 되면은 이렇게 인지적 기능에 대한 공격도 초래해서 모든 인지 발달도 마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서 발달이 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기의 그 증오가 컨테인 되지 못하고 이 심리적 그 현실을 이렇게 잘 발달시키고 수용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2차적으로 환자가 화가 나니까 자기 인지적 기능에 대해서 공격을 해가지고 인지 발달도 마비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자, 이래서 이 인지 발달이 마비되니까 환자는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논리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가 돼야지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죠. 대화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벽을 친 것 같고 답답하지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논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논리에 갇혀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치료자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도 못해요. 치료자가 해주는 해석에 귀를 기울여야지 그 해석을 먹고 이 사람이 성장하죠. 인격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만의 논리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통용되는 정상적인 논리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치료자가 해주는 말에 대해서 귀를 안 기울였대요. 닫아버려요. 마음을 닫아버려요. 마음의 귀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치료자가 주는 좋은 해석들 다 파괴시켜버리죠. 성장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환자는 자신의 증오에 대한 인식을 지우기 위해서 자기가 컨테인이 안 되니까 자, 이게 투사하죠. 그래서 치료자와의 의사소통 수단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대상을 수용하지 못하는 무능, 이게 대상을 수용하지 못하지요. 대상을 내 안에 있는 공격성을 그 대상한테 다 투사를 했기 때문에 대상이 나쁜 사람이지 않습니까? 박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상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 치료자를 박해자로 보지요. 그래서 치료자에 대한 강한 공포와 증오를 이렇게 드러내면서 그 치료 섹션을 막 파괴하려고 달라들지요. 자, 이들의 방어 기제 수단으로서 투사적 동일시에 필사적으로 의존해서 자신의 공격성을 치료자에게서 찾으려고 치료자가 잘못했다고 이러면서 치료자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치료 세션을 망가뜨리려는 작업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망치는 것들로 대상을 망치고 자기를 망치는 걸로 계속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파괴적인 그런 행동들이죠. 자, 근데 이 환자는 왜 자신의 증오가 경로가 강력하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일까요? 이걸 받아들이면 투사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이 나쁘다는 걸로 가서 그 대상이 나를 박해해 이러면서 대상을 향한 공격성으로 안 가지요. 내가 이 공격성, 내 안에 있는 증오를 내가 잘 컨테인하고 담아내면 수용하면 이거 괜찮을 텐데 왜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무능할까?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증오와 경로가 있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왜 자꾸 투사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컨버그가 답을 합니다. 자, 환자는 자신의 증오가 지닌 파괴성, 이 증오가 지닌 파괴성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 엄마지요. 좋은 엄마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이게 가장 무섭거든요. 그건 완전 공허, 허무, 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좋은 엄마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신의 증오가 지닌 강렬함을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엄마를 향해서 공격을 막 퍼부어대지만 이 아이가 진짜 무서워하는 거는 엄마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겁니다.
자, 이 엄마, 내 공격성 때문에, 내 이 증오 때문에 내가 엄마를 파괴해서 엄마가 사라질 거, 엄마가 없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공포, 증오를 이 사람은 내 안에 컨테인하지 못하고 자꾸 바깥으로 투사를 하고 이걸 감당해내지 못해서 이렇게 자꾸 액팅아웃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짜 엄마를 죽일 것 같은 두려움이 제일 큰 무서운 두려움이거든요. 자, 이러니까 환자는요, 이 좋은 엄마를 상실하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신의 증오가 지는 강렬함을 수용하지 못하고요. 자신의 증오를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 자신의 파괴적 환상에 의해서 위협받습니다. 그러니까 죽일 것 같거든요. 자, 환자는 투사를 통해서 증오 대상, 나쁜 엄마지요. 나쁜 엄마를 환자 자신이, 그 엄마가 환자 자신을 또 멸절 위협, 이 나를 또 죽일 것 같은, 나쁜 엄마가 또 나를 죽일 것 같은 그 멸절 위협, 이 환상으로 고통을 당하지요. 이런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엄마를 갖다가 이제 위험한 적으로 이제 변형시켜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느끼지요. 자, 신체와 정신이 모두 파괴되는 이 멸절 위협 때문에, 위협에 수반되는 환상 때문에 환자는 대상의 영향력과 증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않으려고. 세상이,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있는 세상이 전부 다 사탄이 드글드글한 세상이죠. 이 마음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 안에 있는 증오도 인식하기도 어렵고, 투사를 했더니 바깥 세상도 지금 전부 다 사탄이 드글드글한 세상이에요. 바깥으로 못 나가지요. 이 밖에서도 나를 죽이고 안에서도 나를 죽일 것 같은 이 무서운 멸절 위협의 공포 속에서 사탄이 드글드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사람들은 질식할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사는 겁니다. 참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이 증오가 있는 나 자신, 이런 무서운 그 세상 속에서 있는 나 자신, 나 자신조차도 지금 증오로 가득 차 있으니 이걸 위협을 느낀다는 건 정말로 맨정신으로는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참 힘든 겁니다. 자, 환자는 대상의 또 파괴를요, 가학적으로 즐기고 기뻐하는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악이죠. 내가 파괴하고 그 대상을 가학적으로 괴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즐기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런 모습도 또 보인다는 겁니다. 가학적으로 즐기고 기뻐하는 경험을 해냅니다. 그래서 증오의 즐거움이라고 그랬죠. 내가 상대방을 괴롭히고 악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경험에 대해서 내가 기뻐한다고 쾌락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환자는요, 대상을 혐오하고, 엄마지요. 대상을 혐오하고 또 치료자이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상을 혐오하고 경멸하고 학대하고 모욕하는 이런 파상적인 정동 상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두렵지요. 다시금 다 해놓고서 내가 이런 악한 나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는 거 정말로 위험하고 무섭지요. 그래서 이걸 방어하는 겁니다. 안 느끼려고 자꾸 방어하는 겁니다. 자, 만약 환자가 전이에서 이런 가학적 쾌락의 경험을 의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면, 전이에서 올라오는 이 경험, 치료자를 죽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걸 즐기려는 나의 이 가학적인 경험, 나의 이 증오의 즐거움을 내가 수용할 수 있다면, 그걸 인식하고 의식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내 자신의 이런 악함을, 증오를 수용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이 사람은 자신의 증오를 컨테인하는 거죠. 담아내는 거죠. 거기서부터 치료가 시작된다고 컴버그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서워서 다 투사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쁜 세상을 이 사람은 자기 환상 속에서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게 나쁜 세상, 나쁜 대상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이걸 즐기는 이 악함이 나한테 있다, 증오가 있다는 걸 컨테인하는 순간, 내 증오를 내가 감당해내는 순간 이 사람의 치료는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사는 안 하죠. 그 다음부터는. 나쁜 세상은 아니죠. 이제는. 그런 얘기거든요. 자, 요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베이비였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 증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렇게 힘들게 무의식에 구조화된 상태에서 이 사람이 살아왔는데, 성인이 되어도 이걸 들여다본다는 건 정말로 무섭습니다. 우리 어른이 생각하는 그런 공포하고는 좀 틀리는 겁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이런 것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이 증오의 싹이 있는 거거든요. 자, 요걸 내가 익숙화시켜서 그게 바로 악함이 나한테 있다고 받아들인다는 거. 자, 요게 이제 치료의 첫 단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이 시점에서 환자는 자신의 공격성이 가진 파괴적 영향력을 예전만큼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 그러니까 공격성에 투사되는 거를 좀 줄어들고요.
치료자를 나쁜 대상으로 지각하는 강도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세상이 점점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점점 이 환자가 심리적으로 통합하는 능력을 갖추면서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과 증오하는 대상이 같은 대상임을 깨닫습니다. 점점 발달해 나간다고, 치료가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컴버그가 증오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오는 참 우리 피하고 싶은 감정이지요. 근데 이 증오가 어디서 왔느냐면 컴버그는 증오는 사랑과의 병증법적인 관계 안에 존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오한다는 것은 과거에 사랑했던 대상이나 앞으로 사랑할지 모르는 대상, 즉 가끔씩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강렬하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오는 무엇보다도 좌절을 주는 대상에 대한 것이지만 동시에 사랑하고 필요로 했으나 기대했던 사랑 대신에 좌절을 경험해야 했던 대상에 대한 것이라고.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증오를 하는 대상은 내가 가장 사랑하기를 원했고 절실히 필요로 했던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엄마지요, 엄마. 엄마 가장 사랑했던 대상, 그 사랑이 나를 좌절시켰기 때문에, 나에게 좌절감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 사랑을 내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증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한테 느끼는 감정은 증오 이전에 그 사랑을 너무나 절실히 요구했다는, 그 사랑이 나에게 제대로 오지 않아서 리비도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어져서 느끼는 어린아이의 좌절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과 증오는 변증법적으로 같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오한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사랑을 그만큼 필요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증오만 보면 안 되겠지요. 그 사람이 원하는 내면 깊은 곳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랑에 대한 욕망을 우리가 발견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증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설명하시면서요, 이 증오는요, 경로를 통해서 좌절감을 제거하지 못한 결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대상을 제거해야 하는 끝없는 욕구를 갖는다는 점에서 경로를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아이들 경험할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엄마가 100% 완벽하게 기를 수는 없지요. 엄마들 분명히 좌절을 줍니다. 아이들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 좌절을 겪고 화가 납니다. 그렇지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좌절의 경험들이 자꾸 켜켜이 쌓이게 되면 이것이 증오로 굳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요, 엄마, 대상을 죽이고 제거하고자 하는 그 강렬한 욕망이 휩싸이기 때문에 이게 경로 감정보다 더 강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증오를 한다는 것은 내가 그토록 절실하게 요구되었던,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나에게 좌절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증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를 때 이 아이들의 증오감이, 이 화가 이렇게 겹겹이 쌓이지 않도록, 이렇게 너무 강해서 이게 그 아이를 너무 많이 계속 좌절을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증오라는 감정을 갖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정도의 좌절은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이 분리를 당해서 나가겠지만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좌절이 겹쳐지게 되면 그때 증오가 되고요. 우리 아이의 그 다음에 모든 발달을 망가뜨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우리 엄마들이 처음 아이들 원초적인 증오가 크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